11월 7일 아가미적 시기 방송 시작합니다. 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당신 같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혜린 씨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로 시작해보는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 아가미적 시기를 11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아가미적 시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다 유랑개 물도깨비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바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번역가 서서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방송 돌아왔네요. 네. 어떻게 요즘 좀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럭저럭 지낸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희 둘 다 그럭저럭 지냈다는 걸로. 저희 사실 저번 주에 둘 다 좀 심란한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관련해서 시청에 이제 추모대회를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번 주에는 그거를 다녀오느라 조금 바빴었는데, 네. 바쁘다고 해야 될지요. 마음이 좀 복잡했달지요.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좀 저희 근황은 좀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네. 이런 거 말고 또 바다 관련된 근황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바다를 다녀온 주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우리의 근황보다 뭔가 바다의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최근에 본 좀 유의 깊게 또 저만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3차 방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마음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보고 또 분노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3차네요. 이게 1차가 네.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러고서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2차 방류를 10월 5일부터 바로 얼마 전인 10월 23일까지 네. 2차 방류를 마무리했고 또 어느새 3차 방류를 이제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또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나 저항하고 하지 말라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고 바다가 죽어간다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저항과 항의의 목소리를 표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오염수를 벌써 3차까지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오염수 관련된 담론이나 의제에서 항상 뭐 나는 해산물 안 먹으니까 괜찮아라든지 아니면은 오염수가 한국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꼭 우리가 수산물, 해산물을 이렇게 먹거리로만 보지 않더라도 그 생명들이잖아요. 바다의 원주민들이고. 맞아요. 그런 생명들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인데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네. 제가 근황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 식물 플랑크톤한테 삼중수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대형 어류들이나 이렇게 뭐 조개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 그런 생물들한테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걸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바다의 생태계 먹이사슬이 다 그 식물 플랑크톤 단위의 그런 작은 생명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네, 그 식물 플랑크톤이 이제 지구의 산소의 70%가량을 또 생산하는 거의 아마존 숲보다 엄청난 그런 산소 생산자이기도 한데 그런 단세포 아니면 작은 미생물들한테 삼중수소가 아주 극미량이더라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이 먹이 그물을 붕괴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요즘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물 플랑크톤을 비롯해서 사실 바다에는 정말 다양한 네. 다양한 개, 그러니까 생물들이 좀 아울러서 살고 있는 거대한 삶의 터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간의 그런 조사, 연구 범위에서만 해당하는 정상 수치가 아니더라도 분명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모종에 영향을 끼치기는 할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그걸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그거를 내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이런 바다 오염수 문제 말고도 또 사실 여러 가지 요즘 뉴스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돌고래 관련 이번에 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뭔가 삭감됐어서 네. 그 바다 고래를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네. 뭐 그런 해양 생물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좀 환경에 덜 해로운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추진할 비용이 좀 크게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바다에 요즘 참 프렌들리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많이 아쉽고 또 슬픈 요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좀 많이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뭐 근황은 이 정도로 나누고요. 또 다른 분들도 관련해서 뉴스 좀 많이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근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노래 한 곡만 듣고 저희 이제 지금 바다는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오늘의 쓰레기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오늘은 또 바다에서 또 많이 보이는 쓰레기 중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보시고 저희 이제 지금 바다는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나는 네 줄을 놓지 않을게. 너를 올려주고 고운 그대 저 바다에 닿을 때까지 우리 한 발씩 그대로 있었고 땀 작은 눈물이 고여 모든 사람들 헤엄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될 때까지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 그대 저 바다에 닿게 될 거야. 언젠가 우리 마주볼 하늘이 내게 다가와 생각지 못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를 가졌던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기뻤던 사람이 내게로 올까. 네가 그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나는 네 줄을 놓지 않을게. 너를 올려주고 고운 그대 저 바다에 닿을 때까지 우리 한 발씩 그대로 있었고 땀 작은 눈물이 고여 모든 사람들 헤엄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될 때까지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고운 그대 저 바다에 닿게 될 거야. 네, 최유리님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얘기할 쓰레기 혹시 상상해 보셨을까요? 저희 오늘은 바다 쓰레기 중에 꽤 흔하고 많은 쓰레기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종류도 많은 그런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게 뭐죠? 바로 낚시 쓰레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오늘은 바다 하면 사실 낚시가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낚시를 그만큼 많이 하고 또 대중적이라는 얘기겠죠. 또 그만큼 낚시는 또 쓰레기도 다양하게 많이 발생시키곤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주우러 다니다 보니까 바다에서 낚시 관련된 쓰레기를 또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바다에서 봤던 좀 인상 깊은 쓰레기 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재님은 바다에 다니면서 봤던 좀 기억에 남는? 혹은 뭔가 좀 충격을 줬던? 네. 아니면은, 지금이 돼서도, 이 쓰레기는 넘사벽이다. 약간 이런 쓰레기? 이런 낚시 쓰레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낚시 쓰레기는 네. 예전에 그 양양에 있는 해변에 갔었어요. 아, 네. 그래서 모래 해수욕장이었는데요. 네네.
쭉 걷고 있는데 그 물살이 모양의 어떤 모형이 그 모래사장 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때,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물살이 사체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한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꼬리 부분에 그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있었는데요. 갈고리가 하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서 엄청 많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이게 물살이가 아니라 낚시할 때 쓰는 그 찌 같은 거구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걸 또 에깅이라는 용어로 또 부르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때가 이제 제가 그런 낚시찌를 태어나서 처음 본 날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근데 그 갈고리가 너무 날카롭고 또 많이 달려 있어서 아 여기 한번 걸리면 진짜 못 빠져나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낚싯바늘로 치자면 거의 꽤 끝판왕에 그렇죠. 보통 낚싯바늘 이렇게 갈고리가 하나씩 낚싯줄 끝에 이게 묶어가지고 쓰곤 하는데 네네. 그런 류 같은 경우 이제 갑오징어, 오징어류의 낚시를 위해서 이렇게 오징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면은 바로 몸에 걸려들도록 네네. 이 그 갈고리 낚싯바늘들이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확실히 그런 거는 비싸기도 하고 네네. 값이 많이 나가는 만큼 들어가는 바늘도 많고 네. 위험하기도 보통의 낚싯바늘에 몇 곱절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 낚싯바늘을 발견한 곳이 저는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가 아마 하조대 해수욕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때가 완전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맨발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랑 네. 어린이들이랑 뭐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나오시고 또 주민분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이제 모래사장에서 바로 걸어 다니시는데 네. 그 낚싯바늘이 버젓이 그런 곳에 여기저기에 박혀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서 일단은 좀 충격적이었고 네. 저희가 그때 그거를 줄 당시에 그 주민분과 대화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커다란 골댕이 네네. 골든 리트리버랑 같이 산책을 나오신 주민분이 그거 낚시 바늘 이렇게 미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바늘이 삥 둘러져 있고 위험하다 보니까 가끔 주우러 나오신다던 시민분이셨거든요. 네네.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맨발로 다니는데 이런 게 여기저기 더 많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등줄기에 식은땀이 맞아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주변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런 해수욕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지? 하고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그때 저만치에 그 갯바위 네. 보통 해수욕장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있는 갯바위 지형이 있는 곳이 이제 보통 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고 저기서 왔나? 우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되게 또 심란하게 만드는 쓰레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약간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바다를 너네만 쓰냐? 그렇죠. 물도깨비님은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낚시 쓰레기가 또 있으신가요? 저는 참 낚시에 대한 감정이 좀 복잡한데요. 네. 물론 낚시 쓰레기가 기억에 남는 것도 있죠. 보통 그 방파제에서 제가 이제 혼자서 많이 쓰레기를 줍잖아요. 네. 아니면은 저희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이제 방파제에서 쓰레기를 캐곤 하는데 방파제가 또 쓰레기 노다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방파제가 바위가 되게 큼직큼직하고 성기게 얽혀 있다 보니까 네. 그 틈바구니가 자잘한 쓰레기들이 정말 그 채처럼 걸리기 딱 좋은 구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날도 이제 거기를 파고 있었던 거죠. 파는데 뭔가 그 낚싯줄 하나를 잡았어. 이거를 당겨보니까 끝이 안 나. 그러다가 막 갑자기 그 밑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우두둑 하고 끌려 나오는데 네, 무 뽑듯이. 네, 못 뽑듯이 네. 딸려 나오는데 온갖 해초랑 막 해조류랑 막 낚시 미끼통이랑 그 플라스틱 투명한 통 있죠. 네네. 그 갯지렁이 담는 통 있잖아요. 네네. 막 그거랑 막 정체도 모르겠는 낚시 그 약간 찌? 네네. 찌죠, 참. 그 플라스틱 약간 뜨는 재질의 찌 있잖아요. 네네. 약간 형광주황색 같은 색이 보통 흔한데 네. 그런 거랑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막 진짜 거의 썩은 것처럼 이렇게
엉킨 덩어리가 돼서 딸려 나오는 게 네. 저는 아직도 그게 종종 기억이 나요. 이렇게 쓰레기가 보면은 낚시 쓰레기는 꼭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네네. 그래가지고 낚시 쓰레기가 이렇게 한 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꼭 낚시 줄이나 낚시 바늘이 버려져 있는 곳 근처에 낚시 미끼통이랑 같이 네. 꼭 마치 누구 왔다감 이런 흔적이라도 그쵸. 남기듯이 네. 이렇게 두고 갔던 그 낚시 흔적 쓰레기들이 참 좀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그 낚시를 사람들이 정말 장소 가리지 않고 하는구나 싶었던 게 네네. 해수욕장에서도 이런 미끼통이 발견되고 방파제에서도 미끼통이 발견되고 항구에서도 미끼통이 발견되고 갯벌에서도 미끼통이랑 낚싯바늘이랑 막 발견되고 하는 거 보면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만 보이면 어디에든지 낚시를 하는구나. 맞아요. 이 낚시에 제한구역이라는 게 없구나. 그냥 그 혈혈단신으로 그냥 낚싯대랑 낚싯도구 쥐고 가서 그냥 던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던지고 버리면 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 가도 항상 나오는 게 낚시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미리 말씀 나오신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그 정부에서 낚시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낚시꾼들이 항상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어떤 불만이죠? 불길하네요. 갑자기 막 불안하게. 네. 어떤 불만이냐면 나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못하게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유가 불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 뭐 호수나 바다나 이런 지역에서 낚시가 금지된 구역들이 있는데 이걸 왜 금지했는지 밝히고 그걸 못 밝히게 했으면 낚시를 하게 해줘라라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운동이요? 네네. 그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건 정부에서 이제 4가지 낚시에 관한 자연보호를, 낚시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주는 법안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네. 그 법안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개정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예를 들면 낚시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개정해서 무인도에서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니 뭐 낚시꾼들의 수변 이용권을 보장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토의 모든 곳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막 엄청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밀어주는군요. 그렇죠. 낚시 복합 문화타운? 이런 것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네, 그런 걸 보면. 진짜 네. 너무, 저는 그게 조금 끔찍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말 바다에나 어디에나 낚시 쓰레기가 있다고. 근데 이게 참 인간이 너무 이기적인 게, 바다를 인간만 쓰나요? 아니죠. 바다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다른 게 또 걱정되는 게 무인도서로 낚시를 하게 진입이 가능하게 한다고 이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섬에 살고 있는 그 바다새들이 네. 멸종위기라든지 뭐 철새라든지 또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외부의 침입종에 그렇게 좀 취약하다든지 네. 이런 생물들이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작은 섬들이 많은데 그런 섬들에 인간이 침입해가지고 그 생태계가 이제 교란되거나 그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던 그 좀 개체수가 적은 생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좀 적잖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 그런 작은 생물들이 이미 살고 있던 섬들이나 지역이 좀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걱정도 들고 또 이렇게 규제가 풀려버리면 낚시 인구가 더 늘어나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규제가 풀렸을 때 이렇게 모든 지역이 다 사람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에서
그런 지역의 오염이나 생물 피해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네. 또 낚시 쓰레기 문제가 또 심각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컵라면 같은 거 드시고 바다에 그냥 버리시거나 그쵸, 그쵸. 네, 또 아니면 불을 피워서 깡통 같은 통조림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재를 바다에 버리는 것도 제가 밤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바다에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바다를 거의 그냥 거대한 쓰레기통이자 네, 뭔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 그렇죠. 참 희한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네, 아, 이게 참,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떳떳할 수가 없는 게, 네, 저도 사실은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또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닷가 쪽에서 사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취미로 이제 낚시를 좀 하시는 분인데, 네. 지금도 낚시를 하시거든요. 네, 낚시를 제가 종종 따라갔었어요. 또 네. 아버지가 또 혼자 가시면 너무 적적해 하셔서 따라갔었는데, 네, 그 낚시를 하면 그 끊어지는, 낚시를 하다 보면 끊어지는 낚시 도구들도 물론이거니와, 네. 이제 바다에서 이제 뭘 잡으면은 그걸 먹잖아요. 이렇게 뭐 뼈를 발라낸다든지, 뭐 살을 발라낸다든지,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거나 뭐 남는 게 뭔가 생기고 이러면은, 어지간한 거는 봉투에 다 담아서 갔는데 국물류를 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물살이 뼈들이나 이런 게 또 날카로우면은 봉투에 담아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근처 공중 화장실에 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바다에 버렸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바다에 버리는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바다에 버리는 게 좀 안 된다는 인식이 좀 생겨서 잘 안 버리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많아서 방파제 낚시로 좀 유명한 지역 스팟이라고 하죠. 낚시 네. 스팟. 그런 데를 가면 여전히 바다에 처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그냥 버리고 아니면은 네. 뭐 이게 낚시를 하다 보면 또 긴 시간 앉아있다 보니 출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간식 벗고 버린 쓰레기가 그 낚시 도구 담겨있던 봉투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또 이거를 그냥 안 버리고 한국인들 특징 그거 알죠? 딱 찢었거나 꾸깃꾸깃 한 군데 이렇게 뭉쳐 넣어가지고 버리는 거.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쓰레기를 뭉쳐 놓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이거를 왜 바다에 버렸을까? 맞아요. 가져가면 그대로 뭉쳐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걸 바다에 두고 가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버리고 가는 걸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생활 쓰레기도 약간 가끔 놀이끼리 위한 액체가 들어있는 페트병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봉돌 중에 납으로 된 봉돌을 여전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주요 포털 사이트나 뭐 그런 사이트에 봉돌 검색해봐도 여전히 그 파워 랭킹 안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뭐 교묘하게 코팅을 조금 해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봉돌이 되게 쉽게 유실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갯바위에 그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갯바위가 좀 어느 정도 크고 좀 균형 있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꽤 규모 있게 형성된 지역 같은 데 보면 바위에 이상하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데를 맞아요. 종종 맞닥뜨리잖아요. 네, 아니면 막 시멘트가 뭔가 처리가 돼 있다든지 네, 그게 보니까 다 낚싯대 거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멍을 뚫거나 시멘트 처리를 해놓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낚시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그냥 쉽게 자행해버리는 네.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낚시인들 사이에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저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의 조업에 너무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일례로 그 검색을 해보면 그 어군 탐지기.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어군 탐지기도 판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낚시라고 할 수 있나? 조업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아, 그렇죠. 이게 어군 탐지기도, 이게 또 참, 저도 써본 적이, 아, 정말요? 네,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네. 이게 어군 탐지기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물속에 초음파를 쏘는 건데요. 네.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범위의 높은 주파수, 높은 헤르츠의 이제 음파를 쏴가지고 물속의 지형, 수심, 그리고 이제 어군, 그러니까 어류, 물살이들이 어느 정도 수의 개체가 밑에 지나가고 있는지, 어초가 있는지 등을 이제 파악하는 기계로 쓰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낚시는 그냥 물속에 낚싯바늘 던지고 끝이지. 그냥 냅다 기다리는 거 아니야? 뭐 물면 무는 거고 마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낚시 그렇지 않죠. 네. 어군 탐지기라는 도구가 꽤 흔하게 쓰이는데요. 특히 이제 선상 배낚시, 네. 포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이거를 띄우면 이제 밑에 어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몰리는지, 어느 양식장 주변에 많은지, 네. 이런 정보들을 띄워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만 골라서 이제 낚시를 엄청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보면 보트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 어군 탐지기를 띄우고. 그러니까 확실히 저기 선상 낚시를 엄청 낭만화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 방영된 이후로 네. 낚시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민분들이 그 어업만 해가지고는 점점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은 상황이니까 네. 그 생활비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선상 낚시로 이렇게 그 전향을 하셔서 땡땡 선장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내걸고 이제 낚시인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참, 그 선상 낚시, 뭐 다른 가족들끼리 좀 건전한 취미를 즐겼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라는 게 이제는 그렇게까지 낭만화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낚시는 막 여유를 즐기고 막 이런 거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막 크기 막 따져보고 기록하고 잡아서 막 그러는 뭐랄까요? 지금은 굳이 낚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업인이 아니라면 그런데 굳이 낚시를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낚시에 대해서 사실 크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물속에서 약간 육지 생물들한테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물속에 총을 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엽총을 들고 산에 가서 그 뭐랄까요, 멧돼지, 고라니 이런 생물들을 사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뭔가 잔인하고 징그럽고 그냥 지나가는 모든 생물들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새가 됐건 막 참새가 됐건 까치가 됐건 개가 지나가건 네. 고양이가 지나가든 너구리가 지나가든 일단 그냥 뭔가 지나가면은 총을 냅다 쏘고 보는 거예요. 입이 네. 다치건 뭐 다리가 다치건.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잔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잡았는데 새끼라서 그냥 상처 입은 채로 놔줘. 아무런 처치도 안 해주고. 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닷속에는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약간 말씀하신 거를 지금 듣고 보니까 지뢰를 설치하는 거랑 또 비슷하게 무책임한 행위겠구나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적을 사살하기 위해서 지뢰를 막 설치를 하는데 네. 그게 뭐 태풍이 불거나 장마철이 되면 막 민가로 떠내려가서 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낚시도 그 바늘과 뭐 납봉돌 이런 것들이 자연의 바다에 지뢰를 막 살포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어업과 관련된 낚시 혹은 어업과 관련된 쓰레기에 대한 기사를 한때 썼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비유했던 게 보이지 않는 올가미라는 말을 썼었어요. 이게 낚싯바늘이나 낚시줄 같은 경우엔 물속이 들어가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이면 걔네들이 그걸
물겠냐고요. 피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딘가에 갈고리가 있어. 어딘가엔 바늘이 있고 어딘가에는 줄이 막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걸리면 죽는 거야.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마치 그냥 걸어가는데 일상 속에 걸어가는데 주변에 그냥 보이지 않는 올가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올가미라는 비유를 했었는데 네. 지뢰랑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대학로, 사람으로 따지면 대학로 한복판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서 탁 걸려서 팔이 잘려나가고 네, 다리에 묶여서 이렇게 괴사해서 찢겨나가고 이런 거랑 또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해양 생물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낚시를 막 엄청 막 끔찍하게 막 일부러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낚시를 하시려는 분이나 이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낚시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냥 행위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네. 어쨌든 낚시 바늘을 던진다는 거는 누군가를 바늘 끝에 꿰어서 살을 다치게 한다는 행위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걸 한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뭐 이 이전에 이제 어쨌든 바닷속에 뭘 던지면은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늘에 어디가 걸려가지고 이 낚시 바늘이 떨어져 나가든지 납추가 바닷속에 그대로 이제 바위 같은 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100% 다 수습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쓰레기를 어느 정도는 유실하게 될 거다. 이런 것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약간 내가 고의로 끄는 게 아니다. 내가 고의로 낚싯줄을 버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뭔가 책임을 좀 책임 소재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낚시를 하다가 갯바위에 걸려서 낚싯줄이 끊어진 게 내 책임은 아니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낚시라는 그 행위의 본질상 쓰레기가 버려지고 낚싯줄과 갈고리가 잃어버려지고 그런 거는 본질적으로 따라오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낚시를 거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버리겠다라는 선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쓰레기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랑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랑 확연한 차이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쓰레기가 어쨌든 일정 확률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다 수습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죠. 일단 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근본적인 육지 쓰레기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러니까 낚시를 막 내 생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솔직히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네. 또 그거 관련해서 또 규제가 좀 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검은도. 네네. 네. 갯바위 휴식제라고 하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를 어느 정도 좀 규제하고, 네. 좀 그 지역 생태계가 다시 좀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렇게 좀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갯바위 휴식제라는 제도를 좀 시험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좀 성황리로 잘 정착이 되고, 우리나라 좀 전역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이런 갯바위 휴식제 말고도 또 전 세계 이제 각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낚시에 대한 어느 정도 비윤리적인 부분, 환경에 대해 해를 끼치는 부분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규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낚시 허가제, 면허제, 그렇죠.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낚시 허가제 정책 같은 게 보통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제 낚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면허제로 하면은 반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고제. 그러니까 어디서 낚시를 할 건지 일단 얘기만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보이지 않는데 들어가셔서 막 위험하게 또 구명조끼도 안 입고 하시다가 다치거나 하지 말고. 인명사고 나죠. 네. 일단 하는 건 좋은데 신고라도 좀 하고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어디서 낚시를 많이 하고 그러면 여기 쓰레기가 많겠고 여기가 많이 파괴돼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정화 사업을 한다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 신고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허가제,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거기선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 허가를 하든지 불허가를 하든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낚시라는 행위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받아야 되는 그런 좀 위험한 행위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면허제를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생명윤리 교육을 받고 또 낚시 그 물살을 잡았을 때 막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다든지 아무데나 찔러서 배를 가른다든지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이는 방식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어종이나 어떤 체장의 물살이는 잡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숙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그 국립공원 들어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에서 수렵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낚시도 면허제로 가는 방향.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죠. 그런 방식의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좀 조속히 한 발짝 한 단계씩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정말 그렇네요. 이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또 바다를 많이 기대서 살아온 나라이고 네. 또 수산 해산물 소비 비율이 많이 높고 또 그런 만큼 아무래도 완전히 금지하거나 이걸 완전히 이런 생활을 버려라. 낚시를 정말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그 낚시를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물한테 끼치는 영향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정부에서도 잘 규제를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문화, 정책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낚시 쓰레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바다에 쓰레기를 주우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낚시 쓰레기 바늘이니까 또 조심해서 주우시고요. 의류 쓰레기만큼이나 버금가는 위험한 바늘이 주렁주렁 달린 도구이니 조심하시고 이런 쓰레기를 주울 때 낚시에 대한 이런 같은 고민 또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지금 바다는 낚시 쓰레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 오늘 작품 추천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해서웨이의 파도였습니다. 노래 되게 좋죠. 네. 근데 노래 가사가 잘 들리던가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노래 가사가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면 위로 이리저리 춤을 추는 불빛, 떨어질 듯 아슬아슬 멀어지는 별빛, 밀려오는 파도 아래로, 몰아치듯 밀려오는 파도 아래로, 마치 미끄러지듯이. 약간 이런 가사인데, 좀 파도? 뭔가 풍경을 은유적으로 좀 약간 은근하게 설명하는 가사인 것 같은데.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밤바다 같은 모습이. 그쵸. 근데 이게, 딱 들으면 밤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밤바다에서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들으면 딱 아실 것 같은데, 서재님이라면. 집어등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오징어 배가 네. 사실 바다 위에서 빛나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오징어 배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집어등의 불빛들이 거의 바다 위에서는 깜깜할 때는 별처럼 빛나거든요. 근데 네. 별보다 더 밝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풍경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좀 꼽아봤는데요. 이런 네. 네, 어업과 관련된 책이라는 거를 슬쩍 던져보려고 이 노래를 가져와 봤고요. 네. 저희 이번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에서는 어업의 품격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볼까 해요. 네. 출판사랑 저자분도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 이 책은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서종석 씨인데요. 네. 이분은 MSC 마린 스튜어드십 컨실 해양관리협의회 한국 대표라고 하시고요. 부경대학교 겸임교수시거든요. 네. 그래서 MSC 관련해서 좀 활동하시는 게 많으신 분이고 어업에 대한 두루 지식이 많으시고 네. 교수님이시다 보니 좀 대중서로 그런 어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업의 품격이라는 책이 좀 그런 쪽으로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좀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어업의 품격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 좀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 우리가 대중들이 모르는 면들, 네. 그런 면들에 대해서도 되게 조목조목 잘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사실 어업에서 어떤 도구들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그 쓰레기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쓰레기는 뭐지? 하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좀 알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걸 또 줍지 않거나 보지 않으면은 어떤 납추 같은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는 보통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대중적인 수준으로 쉽게 좀 집필해서 써주신 좋은 대중서이고요. 이런 쓰레기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그런 지구 온난화 같은 주제로도 많이 다뤄주셨고 네네. 산호에 관련된 내용, 맹그로브 숲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럼 이 바다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적혀 있어서 네네.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책 안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으신 구절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기억나는 구절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가장 놀랐던 게 사실 저는 그런 물살이의 이름이나 네. 어떤 종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 물살이가 너무 많이 포획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그 성체 개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 어린 개체들까지 잡아들이는데 그 어린 개체들을 팔기 위해서 이름을 네. 기존의 어류의 그 유통명이랑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판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살이 부드럽고 쫀득한 노가리를 명태와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로 생각했다. 설령 알았다 해도 주전부리나 안주거리로 생각했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어린 물고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에다가 제가 형광펜을 찍찍찍찍 거놨거든요. 별표 5개 해야겠네요. 네네. 적잖이 놀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징어도 그렇고 뭐 고등어도 그렇고 온갖 종류의 물살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릴 만큼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새끼까지 다 무작위로 잡아들여가지고 네.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거죠. 시장성이 있게끔. 네네. 이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처음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책이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식업이 얼마나 바다에 해로운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어나 그런 감염병 네. 혹은 뭐 바닷물 막 이런 얘기도 좀 우리한테 생소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 문제까지 짚어주시니까 되게 새로웠고요. 네. 또 그거 말고도 저희 아까 이제 바다 쓰레기 관련 낚시 쓰레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서종석 작가님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납추.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들 중에서 전 해로운 거로는 앞다투는 게 납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네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중금속이니까. 네네. 이제 납추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책 안에. 낚싯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나간 납추의 양이 연간 1만 톤이 넘는다고 한다. 충격적이죠. 네.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또 뒤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뒤이어서. 납추 1톤이 일주일 동안 바닷물에 방치되면 납 100g 정도가 녹는데 이 양은 바닷물의 7만 세제곱미터 정도를 오염시킨다. 이 7만 세제곱미터는 여기 안에 괄호로 700만 리터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또 이런 설명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특히 납은 민물보다 바닷물에서 8배 이상 빨리 녹아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되게 구체적인 통계이지 않나요? 그렇네요. 저는 이걸 이제 바다에 얼마나 정말 어떻게 치명적인지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7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 충격도 충격이었고 이런 거를 제대로 알게 된 좀 계기가 되는 책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책을 저희 둘 다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처제님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좀 인상 깊었었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네, 2번이나 지정됐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꽤 충격적이었죠. 네, 거의 무슨 소말리아나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보고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또 규제받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해서 이루어지는 어업이 되게 생태계와 그 물살이들한테 엄청 큰 피해를 입힌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어떤 점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도 갖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뒷부분의 마무리에 동물원 수족관 혹은 MSC에 대한 견해가 저희랑 살짝 다르긴 하지만 책 앞부분 전, 중, 후반부까지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바다 환경 관련돼서 다양한 어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입문서로는 아주 추천드리는 환경도서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책 추천 바다를 들여다보는 창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저희 또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할 거죠? 갯벌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를 이제 다뤄볼 겁니다. 그쵸. 갯벌도 또 쓰레기가 많죠. 네네. 네, 저희 또 갯벌에 다녀온 이야기까지 해서 갯벌에 대한 얘기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가미적 시기 저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몰도깨비 그리고 서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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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